전 지구상에 기껏해야 몇백 개밖에 없었거든요. 2030년까지는 우리 인구의 10배, 그러니까 800억 개의 AI 에이전트가 지구상에 활동할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주가가 올라갈 땐 사람이 돈을 더 잘 벌어요. AI가 사람보다 훌륭한 게 언제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얼마나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게 투자에만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모든 산업에 가는 거죠. 반도체는 기술로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사이클로 투자하는 것이고, 넥스트란 뜻은 방향성 순서라고,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러한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이경일 솔트루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와이스트릿에서 기자님 뵈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한 3년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맞아요. 네, 미국에서 인터뷰를 라스베이거스에서. 했었죠. 그렇죠. 오늘도 사실 제가 AI 이 분야에서는 좀 문과생이라서 이제 AI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 뭐 그렇죠. 얘가 내 말을 왜 이렇게 잘 알아듣는지, 진짜 믿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약간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요즘 뭐 AI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기도 하고 세상이 엄청 변하는데 단순히 인공지능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단 도대체 안다는 건 뭘까? 지능이라는 건 네. 뭘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을 어떻게 기계들이 그렇게 잘하는 걸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맞아요. 또 이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이 도대체 투자 시장은 어떻게 바뀌고 금융은 어떻게 바뀔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대표님 하면 이제 AI 업체를 아예 운영하시는 이제 진짜 기술의 최전선에 있기도 하시면서, 힘들어요, 요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네. 이제 기술적인 용어를 하나도 쓰지 않고 저 같은 사람들을 잘 이해해 주신 사실 일타 강사 역할도 또 기술적 하고 계시잖아요. 용어를 쓰긴 쓰는데 잘 알아주시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오늘도 네.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우선 AI, 챗 GPT 등장하기 전에도 시리아, 시리도 있었고 이제 다양한 이 챗봇들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잘 못 알아듣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AI의 지능이 확 올라가서 이제 인간을 대체하는 걸 위협할 정도로의 이 상태가 됐는지. 인간이 지능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 지가 한 24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닮은 지능을 가진 기계 또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기계,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도 피조물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닮은 피조물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런 뭔가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에 관련된 얘기랑 어떻게 그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출발은 지능이 뭔지부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혹시 네. 캄브리아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배웠죠,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예. 최초의 생명체 같은, 생명체 아닌 것 같은 애, 박테리아 같은 애가 나온 게 지구상에서 35억 년 전이에요. 35억 년 전에 최초로 뭔가의 생명체 비스무리하게 자기를 복제할 수 있는 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큰 진화 없이 진행이 되다가 대략 지금부터 7억 년 전, 8억 년 전에 급격하게 종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진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 시대를 우리는 캄브리아기 또는 캄브리아 대폭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자료 보시는 걸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그래프 중에서 대략 한 6억 년, 7억 년 전에 지구상에 있는 산소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이 전만 하더라도 산소가 없었어요, 지구상에. 그 얘기는 식물이 없었다는 얘기죠. 식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산소로 호흡을 하는 생명체들이, 특히 동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생명체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산소가 증가되기 시작하니까 생명체가 급격하게 진화가 되는데 그 진화 중에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눈이었어요. 눈. 네. 볼 수 있는. 네. 지렁이 보면 눈 없잖아요. 있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고 감각으로 움직이는데 이때 이제 시각을 가진, 예를 들면 선충이라는 애가 있는데 지렁이처럼 생긴 애가, 얘네들이 이제 시각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시각을 가지면은 눈 세포 2개가 딱 생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만 하더라도 뇌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에 신경세포가 막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캄브리아기가 시작이 되면서 눈이 생기니까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죠. 그러니까 온몸에 있던 신경세포들이 저 정보를 잘 처리해야겠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진화되면서. 그게 뇌가 된 거예요? 그게 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어디에 있죠? 여기요. 눈 뒤에 있는 거죠.
그 눈이 정보를 네. 가지고 온몸에 있는 정보를 처리하고 네.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대로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지능의 탄생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와, 지능의 탄생은 눈부터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결국은 생각한다는 건 신경세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근데 네. 지금도 우리 몸 안에 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신경세포가 있어요. 가끔 보다 보면 뭐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 연예인 같으면 그건 심장이 콩쾅콩쾅 뛰기도 그렇죠. 하고 뭔가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가슴이 툭 떨어져 오늘 주가가 좀 이상할 것 같아. 네. 그럴 때 우리는 영어 표현에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다거나 고민한다 그럴 때 가슴으로 gut feeling이라는 말을 써요. 네. 내장이 뭔가 느껴 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슴에도 내장에도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엄청 많아요. 온몸에 있지만. 그것들이 뭉쳐져서 우리 뇌가 만들어지고 뇌에선 본격적으로 집단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학습과 고민과 생각과 의사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시작이 된 게 대략 한 6억 년 6억 년 전쯤이에요. 전. 네. 그리고 대략 100만 년 전쯤에 우리 조상의 조상의 조상 같은 존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우리 존재에 해당이 되는 걸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족인데 네. 우리 종족이 백인, 흑인, 뭐 또 우리 같은 동양인 네. 등을 포함해서 모두 다 그냥 같은 인종입니다. 우리 인종이 그렇죠. 다르다고 표현하지만. 근데 그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종이 나온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네. 그 뭐 대략 뭐 길게 보면은 30만 년 전 뭐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마지막 살아남은 종족의 연도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 인구가 큰 변화가 없었어요. 1만 년 전 보면은 한 40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 400만 명이 얼마냐면 부산하고 지금 울산에다가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리 종족을 모아놔도 그거보다 적었던 거예요. 부산이랑 울산보다도 적은. 네, 지구상에. 네. 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가 2억 명이 채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네. 대략 1800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뇌를 가진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뇌를 가지고 사고할 수 있는 인종의 수가 급격하게 지구상에 늘어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인구수가 증가된 거죠. 그리고 왜 그러면 인간의 인구수가 증가됐을까요? 궁금해요. 기술 때문이에요. 오. 인간이 인구가 증가되기 첫 출발은 뭐냐면 상하수도가 분리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먹는 물하고 똥 싸는 물이 같은 데 흘려보냈어요. 와, 저건 또 처음 듣는다. 인도는 지금도 그렇죠. 네. 우리도 똑같았어요. 조선시대 때. 근데 대략 전 지구적으로 18세기부터 상하수도가 본격적으로 발견이 되고요. 1796년도에는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850년 이전까지는 5세 이하의 사망률이 40%예요. 그 얘기는 아기가 태어나면 둘 중에 한 명이 5살 이전에 죽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전 세계가 3.7%예요. 그 얘기는 아프리카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고 우리나라는 제가 정확히 통계를 모르겠는데 0.몇 % 이하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안 죽게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이제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1960년도에 하버 보슈법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이게 뭐냐면 공기 중으로 질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인데 이게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인구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먹을 거를 기술로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농작물에 해당이 되는 수확량을 수배에서 수십 배 이상을 증가시켰어요. 그럼 뭐가 되죠? 우리 먹을 곡식이 차고 넘치니까 이제 동물을 먹이게 되죠. 그러니까 동물의 수도 증가되고 우리가 단백질을 대량으로 이제 뭐 섭취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뇌가 생긴 종족들이 지구에 뇌도 그것도 고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일을 이제 분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분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업무를 깊게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30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지식을 두루두루 섭렵을 했는데 이제 100년 전부터는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의료 관련된 의사 선생님 깊숙이 들어가고 공학자들 깊숙이 들어가고 반도체 설계하는 사람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구가 늘어나서 그래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많아지. 하나를 딥다이브 할 수 있는 그 모수가 늘어났다. 노수가 늘어난 네, 거죠. 네. 그리고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 엄청 짓겠다고 네. 하잖아요. 데이터 센터에서 AI 돌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 대단히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지금 81억 개가 네.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81억 네. 개는 전기도 안 먹어요. 네. 샌드위치 요만한 한 조각만 먹으면 하루 종일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효율성이 높은 지능 체계들이 네. 지구상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1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와. 길게는 200년. 그리고 이게 지구의 많은 것들을 바꿔내게 되죠. 경제도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도 더 집중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능의 폭발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인공지능 중에서도 스스로 의사결정해서 행동함으로써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에이전트라 그래요. 네. 에이전트,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걸로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5년,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에이전트가. 근데 이거는 사람 말도 못 알아듣고 애가 좀 바보 같았던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자면 아이폰에 들어있는 시리한테 시리. 시리야 뭐뭐뭐뭐 해봐 그러면은 글쎄요 저는 잘 그거에 대해서 학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몇 네. 년 전이죠? 4년 전 이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단 3, 4년 만에 이제는 웬만한 인간보다 훨씬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산업도 뒤바꾸고 있는 게 개발자들보다 훨씬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 하게 되는 게 단 3년 만에 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런 스스로 행동하고 의사결정하고 사고할 수 있는 AI를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지 않고 에이전트 시스템 또는 AI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했어요. 이 AI 에이전트의 인구가. 그렇죠. 네. 3년 전만 해도 전 우주상에 또는 네. 지구상에 기껏해야 몇백 개밖에 없었거든요. 올해 연말자로 우리 인간의 인구를 넘어서요. 에이전트의 인구가 80억 개가 81억 개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추정을 하기에는 2030년까지는 우리 인구의 10배, 그러니까 800억 개의 AI 에이전트가 지구상에 활동할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 거랑 같은 효과인 그렇죠. 거네요. 맨 처음에 우리 인구가 발전한 걸 보면 인간의 또는 조상을 보면은 눈을 갖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생존하게 되고 사고하게 되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세포가 뇌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뇌를 가지고 있는 애의 개체수 전체가 증가가 되면서 지능, 지식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킨 거예요. 네. 이제는 우리 인간 한 명보다도 어쩌면 더 똑똑해질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거대하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인구 수보다 10배 이상 많아지기 시작한 게 언제라고요? 그게 이제 4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2030년.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생존해야 되고 얘가 학습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집도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만약에 칩으로 본다라고 하면 GPU나 NPU 같은 거고 엔비디아의 집으로 본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18기가와트 정도로 한다고 하는 데이터 센터인 거죠. 근데 그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를 엄청 먹게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인간 인구 전체가 사용하고 먹는 에너지보다 거의 대략 적게는 20배에서 많게는 50배 이상의 에너지를 얘가 소모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수냐면 2030년도에 혹시 지구상에 있는 총 살아있는 닭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닭이요? 닭이요. 우리 치킨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네. 치맥? 살아있는 닭의 수가 300억 개이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총 새 조류의 수가 500억 개가 돼요. 네. 근데 이제 4년 만에 저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3년 전에도 하나도 없었는데 네. 이제 800억 개가 넘어서게 되는 거죠. 와, AI 에이전트가. 에이전트가. 네. 하나애가 나처럼 똑똑한데 네. 이제는 10개, 1인당 10개씩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저희 회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제 약간 와닿아요. 근데 AI가 인구보다 어쩌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이런 에이전트가 2030년에 800억 개가 생긴다는데, 그럼 솔직히 무섭거든요. 이게 그렇죠.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네, 나를 네, 네. 대체할지. 그렇죠. 예, 그게 무서운데 사람과 AI가 그래도 같은 신경망을 공부하고 했어도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인간이 80억 명이라는 인구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냐?
사실은 30만 년이 걸렸지만 더 길게 보면은 100만 년 이상이 걸린 네. 거거든요. 진화되고 하는데. 그렇죠. 아까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단 7년 만에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 7년 만에 우리 인간 인구의 10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네.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남녀가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리고 모든 엄마들은 우리 애가 우리보다 더 똑똑해졌으면 그렇죠. 더 네.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기대를 하게 되죠. 이게 작년부터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장. 인공지능이 자신보다 더 훌륭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키우기 시작한 거죠. 더 네. 뛰어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자기보다. 우리 인간은 나보다 뛰어날 수도 있고 나보다 뛰어나지 못한 아이를 유전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아이가 크는데 20년에서 30년이 걸릴 거 그렇죠.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네. 네, 사회적 활동을 네. 하는데 AI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얼마 걸리냐? 대략 현재 1분에서 5분 걸려요. 무서워요. 예, 그리고 네. 거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는 대략 요즘 기준으로 보면 2달이 안 걸려요. 그래서 요새 그렇게 오픈 AI도 엔트로픽도 빨리빨리 새로운 모델을 네. 내놓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럼 그 몇 달 만에 네. AI가 AI를 만드는데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AI를 만드는데 그럼 2달 만에 만들어진 AI는 2, 3주 만에 자기보다 더 똑똑한 AI를 막 만들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AI 혁신이 그렇게 놀랍도록 빠르게 되고 있는 거고 그게 세상을 경제를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인공지능의 신경망과 인간의 신경망이 어떻게 다른가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해요. 그 얘기를 하려면은 기계학습이 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한번 기자님께 여쭤보면 기자님은 지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자꾸 까먹고 그래가지고 요새 그렇죠. 제가 저를 못 믿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 지능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들 예, 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럼 그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지능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능을 학자들이 정리한 게 있어요. 또는 정의한 네. 게 있어요. 뭐예요? 지능을 뭐라고 정의하면 첫 번째는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지식 표현이라고 그래요. 네. 왜냐면 내가 깨달은 걸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수 없으면 지식이라는 게 축적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에게 필요한 호모사피엔스한테 가장 중요한 지식 표현은 사실 말이었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네. 글을 쓰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식 표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남이 표현한 지식을 내 지식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네. 이게 학습이에요. 네. 그리고 학습된 거에 기반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 지능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추론이라는 용어를 써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학습한 지식과 추론을 사용을 해서 의사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설계를 해요. 이 네 가지가 우리는 지능을 다룰 수 있다고 얘기해요. 지능은 아는 능력이고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하려고 우리 온몸에 있는 신경세포가 뭉쳐져서 뇌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학습, 인간이 남이 표현한 지식을 내 지식으로 학습하죠. 책을 보고 공부하고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잖아요. 이것처럼 기계가 다른 기계 혹은 인간이 표현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바꾸는 걸 우리는 기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계가 학습하는 거. 기계 학습이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네. 지금 잠깐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A 사진하고 B 사진이 보여요. 제가 사진을 또 하나씩을 보여드리면 이게 A인지 B인지를 맞추시면 돼요. 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A예요? B예요? A요. A예요? B일 네. 가능성은 없어요? A랑 비슷한데. 그래요? 외국 여성들이고. 네. 여성이고. 뭐 인종도 저쪽이랑 그렇고요. 더 비슷한 것 같고. 네. 그렇군요.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A예요? B예요? A요. A요? B일 가능성은 없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해보면 재밌겠네요. 그렇죠? 어떤 기준에 따른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거의 기준이라면 B일 수도 있고. 근데 저기도 여러 명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제가 이때 이걸 한 1000명 되시는 청중한테 그랬더니 한 200~300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는 B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왜 네. B예요? 그랬더니 웃고 있어서 B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B예요? 그랬더니 사진 찍으려고 다 손을 똑같은 제스처를 하고 있어서 B래요.
당신은 왜 B예요? 그랬더니 뒤에 배경 이미지가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 B래요. A는 오. 뒤에가 다 흰색인데. 흰색이라. 그거는 우리 동양 사람은 인종이 너무나 중요해요. 까만 머리를 가지고 이거 동양이냐 서양이냐, 금발머리 여성이냐 아니냐, 둘 다 여성이니까. 신기하다. 그렇죠. 네. 근데 유럽 사람들은 흑인, 백인, 동양인, 중동인 다 섞여 있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중국 애들하고 일본 애들하고 동남아 애들 다 동양인이라고도 다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는 다 구분하죠. 그만큼 인종에 우리는 민감해요. 네. 근데 유럽에 뭉쳐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라는 게 인종이나 금발머리뿐만 아니라 웃고 있냐 안 웃고 있냐 표정도 있죠. 네. 손 제스처도 있죠. 배경도 있죠. 몸무게도 뭐 있을 수 있고 키도 있을 수 있고 네. 어떤 옷을 입고 있냐도 다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A예요, B예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은 이 사진도 A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B인 거.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네, 헷갈려요. A인지 B인지 웃기도 하고 배경도 네. 있고 일단 몸무게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A일까요, B일까요? 이거는 확실한 A 아닌가요? 근데 많은 분들은 A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 C에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여성이 아니라서? 그렇죠. 네. A, B는 둘 다 여성인데 네. 저걸 A에다가 집어넣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면서 남자를 여탕에 집어넣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대요. 네. 이게 추론이에요. 왜냐 A, B만 보면 여성이고 뭐 키, 몸무게, 얼굴 표정, 배경, 네. 손재수처, 옷 입고 있는 옷 다신데 성별은 다 여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애는 남자애인데 우리는 성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젠더라는 거. 그러니까 A, B에 넣는 게 뭔가 불편한 거죠. 그럼 C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네. 만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성별이라는 지식과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새로 배운 오늘 A, B 저 사진 처음 보신 거잖아요. 처음 봤어요. 그 두 가지 지식을 네. 결합해서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결국은 이 A, B를 나누는 행동을 우리는 추상화를 한다 그래요. 추상화. 뭐가 A고 네. 뭐가 B인지를. 그러면 여긴 특징을 갖고 맨 처음에 보자마자 하신 거거든요. 인종이 금발이잖아요. 서양 여자분들이고 B는 동양 일본의 여자분들이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웃고 있네.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몸무게가 어떠네, 키가 있네, 배경이 있네, 네. 손재수처를 어떻게 하고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게 6개의 특징을 가지고 A하고 B를 구별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뇌는 그렇게 작동을 해요. 네. A인지 B인지. 예를 들면 알파고도 비슷한데 네. 알파고는 이 자리에 바둑알을 두면 이길까 질까. A인지 B인 거죠. 네. 그거를 여러 특징을 갖고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차트 같은 걸 보면서 이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보는 거죠. 그럼 차트를 분석할 때도 차트의 특징을 갖고 주식이 올라갈 주식이 떨어질 주식을 보는 거죠. 그것도 특징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솔트룩스 주식은 내일 올라갈까 떨어질까? A인지 B인지를 구별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암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은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 같은 걸 찍어갖고 딱 A한테 주면 암인지 아닌지 A인지 B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네. 쉽죠? 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학습하는 거나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거는 그 A인지 B인지를 나누는 특징들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특징. 여기 보면 머리 색깔, 표정, 배경, 몸무게, 손재수처 이런 게 다 각자 특징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몸무게를 다 재서 X축에다가 표시하고 네. 키를 다 재서 Y축에다 한다면 이 점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럼 제가 숙제를 내는 거죠. 키와 몸무게가 다 크신 분을 A, 그리고 키가 작으신 분들을 B, 몸무게가 작으신 분을 C로 해서 이 세 부분을 나누는 선분을 찾아내라. 네. 이거를 우리 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면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나 저희 회사에 있는 루시아 같은 게 뭐냐? 그 특징들을 발견하는데 지금 몸무게하고 키만 있었잖아요. 네. 아까 얼굴 표정도 있었죠. 제스처도 있었고. 제스처도 있었고 인종도 있었죠. 머리 색깔도 있었죠.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몸무게 키만 해도 2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6차원의 수학적 공간에서 저 ABC를 찾아내는 면을 찾아내는 게 수학적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식이에요. 6차원이 맥스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 이상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대부분 1000차원에서 2000차원이에요. 인간은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아니죠.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 뇌도 수만 차원의 공간에서 지식을 학습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우리는 몰랐을 뿐인 거죠. 그렇구나. 네. 와. 그런데 맞아. 우리 뇌가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차이점을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뇌는 생물학적인데 생물학에 해당이 되는 건 우리 뇌는 두 가지로 작동을 해요. 네. 전기와 화학적으로 전기와 생각하고 화학. 네. 학습을 해요. 그러면 AI는 어떻게 학습하고 생각하냐? 수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 수학적을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운 용어지만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네. 네. 편미분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풀면서 이 A하고 B를 나누는 면이나 선분을 1000차원, 2000차원의 수학적 공간에서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 몸무게, 키, 인종 이런 게 네. 수천 개에 해당이 되는 특징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찾아낸 거로부터 A, B, C, D, E를 나눠 가는 것을 네. 얘가 공부해 가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걸 그러면 수천 차원에서 수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방정식을 풀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빨리 도는 컴퓨터 연산을 하는 뭔가 CPU 같은 애가 네.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수학 연산하는 네. 애거든요. CPU 안에는 ALU라는 게 들어있어요. ALU. 네. Arithmetic Logic Unit인데 네.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학 연산 덧셈 뺄셈 곱셈을 하는 애예요. 네. 이런 게 우리 보통 CPU 보면 얘는 코어가 8개 들어있어 그러거든요. 옛날 휴대폰 사는 나는 머리가 2개지 뭐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그게 수학 연산하는 애예요. 아. 그러면 엔비디아 GPU에는 이게 몇 개 들어있냐? 보통 2000개 이상 들어있어요. 와. 그러니까 뇌가 2000개 있는 거예요. ALU가 같은 애가. 같은 애가. GPU 안에. 네, 그걸 네. 코어라고 얘기해요. 아, 그래서 거기 여기 컴퓨터 사면 옆에 이렇게 쓴 코어 코어 수. 뭐 예. 그게 보통 컴퓨터 사거나 휴대폰 구매하면 코어 8개야, 네. 뭐 16개야 이렇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CPU고요. 네. 엔비디아에서 판매하고는 GPU는 2000개부터 4000개, 500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수학 문제를 엄청 잘 네. 풀 거 아니야, 쪼개갖고. 원래 그게 필요했던 건 게임에서 그걸 했던 거예요. 아. 게임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누군가가 딱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바로 힌튼 교수예요. 이 제프 복잡한 힌튼. 문제를 수학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지금 컴퓨터 기술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코어라고 수학 연산하는 게 기껏해야 4개, 16개, 뭐 지금 큰 거는 네. 기껏해야 40몇 6개 이렇거든요. 이거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네. 근데 제프리 힌턴하고 제프리 힌턴 팀에 있었던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게임할 때 보는 GPU에는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코어가 2000개, 3000개 들어있는데 이거 훨씬 빨리 풀겠네. 네. 그럼 2개 들어있는 애보다 2000개 들어있으면 200배 빠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최초로 도입을 해서 돌렸더니 얘가 엄청나게 학습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2012년도예요. 그래서 AI가 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AI는 어떻게 공부하냐? 수학적인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네. 그걸 뭘 흉내낸 거냐? 우리 인간의 뇌를 흉내낸 거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고 네. 이제 그게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분은 산티아고 라모니 박사라는 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입니다. 네. 라모니 이- 박사님. 예, 산티아고 라모니까지가 전체가 이름일 거예요, 네. 아마. 근데 이분이 취미가 의사 선생님인데 이제 뭐 현미경으로 이것저것 들여다보는 게 취미이신 분이에요. 네. 어느 날 천장에 쥐들이 엄청 뛰어다니는데 이 쥐가 진짜 똑똑하거든요. 복잡한 미로에다가 한 번 얘가 찾아가잖아요. 그건 두 번째 끝에 미로 끝에다 먹이 있으면 한 번도 혼란 없이 한 방에 가요. 엄청 똑똑해요, 쥐가. 그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 쥐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도대체 머릿속이 어떻게 생겼을까 싶어갖고 쥐를 몇백 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머리 뚜껑을 열고 뇌를 적출해서 얇게 점여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뇌요. 뇌 안에 있는 네. 신경세포들? 네.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흐리멍텅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분이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왜 아무것도 안 보일까? 뭔가 보여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머리를 생각한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머리가 아프면 생각도 안 되고 머리가 고장 나거나 뇌를 다치면은 생각 못하고 행동을 못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다. 근데 뇌를 잘라서 힘들게 보면 뭐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발명한 게 뭐냐면 신경세포 염색 기법을 발명을 해요, 일종의. 그러면 신경세포만 염색을 해서 들여다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로 노벨상을 받아요. 오. 그래서 이분이 1900년도 얼마 안 됐어요. 네. 1900년도에 쥐의 뇌세포를 최초로 보게 돼요. 네. 그리고 이 그림이 1905년도에 이분이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현미경을 보고. 저게 재밌게 쥐의 생겼죠? 뇌세포예요. 쥐의 뇌세포예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4부분, 5부분이 있는데 이게 뇌의 다른 부분을 잘라서 본 거거든요. 네. 저 맨 왼쪽은 뒤통수, 오른쪽은 아. 옆통수. 네. 그 안에 우리는 회질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 네. 이 뇌 부위마다 뇌회로가 연결된 게 저렇게 완전히 다르게 생겨요. 그러네요. 신기하죠? 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아이디어 옆통수 옆에 앞에 뒤에가 다 다르게 달라요.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 바깥쪽하고 뇌 안쪽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회로의 구성이. 그러면서 네. 우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 뇌의 부위마다 다 연결된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는 네. 부위마다 이 연결된 구조 때문에 지능이 달라지는 거 아닐까 하는,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 네. 않겠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어.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던 거를 보던 수학자가 네. 뭐야? 그러면은 인간의 뇌 세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신경가소성이라는데 요거 하나가 뉴런이에요. 네. 그 뉴런 하나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그다음 얘네들이 연결해요. 이것도 보면 여기서 줄기가 쭉 나와 있고 얘가 네. 줄기가 쭉 나는데 조금 있다 보면 이 줄기가 손을 쑥 뻗어갖고 네. 지들이 이렇게 살짝 만나요? 이렇게 몸을 갖다 놔서 만나요. 아. 지금 만나는 거 그러네. 보이죠? 네. 네. 근데 실제로는 정확하게 만나는 건 아니고요. 이 몸 가까이에 살짝 이렇게 갖다 대요. 아, 이렇게. 이렇게 붙이진 않고. 네. 그래서 이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나서 우리 뇌세포의 모형을 만들어요. 그 모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뉴런이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네. 그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이게 뉴런 몸이고 이게 축삭이라고 줄기가 뻗어나게 이 끝에 요게 시냅스예요. 네. 아. 이 시냅스가 뭐냐면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 같은 화학 물질을 뿜어내요. 네. 그래서 이 뉴런하고 다른 뉴런의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건 화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화학이라고 그렇죠. 하셨구나. 네. 그러면 요 끝에다가 신경 전달 물질 어떤 거를 뿜어내, 그것도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뿜어낼 게 세포마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예를 들자면 세로토닌을 뿜어내고 네. 어떤 애들에 해당이 되는 도파민. 것은 도파민을 뽑아내고 네. 어떤 애들은 뭐 옥시토신을 네. 뽑아내고 그렇게 돼요. 아. 그런데 요 애들이 작동할 땐 또 요 안에는 전기 힘으로 작동돼요. 네. 아, 그래서 또 전기와 화학이 그거구나. 네. 그래서 우리 뇌는 전기하고 화학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딱 보고 있던 수학자가 1945년 네. 무렵에 야 그래 그럼 요거 하나를 함수로 만들고 요 함수를 다른 함수하고 잔뜩 우리 뇌처럼 그 구조를 갖다 붙이면 수학적으로 얘가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아. 하는 아이디어를 내놔요. 네. 우리 머릿속에서는 요런 뉴런은 10의 11승계가 있고요. 네. 10에 11승계요? 네. 아. 네. 신기하다. 대략 1000억 개? 네. 0이 11개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시냅스라고 해요. 다른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는 10의 14승계가 있어요. 네. 1000배가 많아요. 네. 100조개.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함수를 10의 11승계, 1000억 개 정도 만들어서 우리 뇌하고 똑같은 구조로 이 함수를 연결시키면 수학적으로 얘도 공부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 하는 걸 1940년대 중반에 아이디어를 내놓게 돼요. 오. 그리고 그거를 수학자들이 1950년대에 증명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학 함수들을, 요게 수학 함수예요. 네. 수학 함수들을 요렇게 여러 개를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수학 함수예요. 네. 이렇게 갖다 붙여 놓은 걸 우리가 얕은 신경망이라고 불러요. 얕은 신경망. 예. 네. shallow neural network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A하고 B를 나누는 요선분을 찾아내요.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챗GPT나 이런 건 뭐라고 불러요? 딥러닝 한다 그러죠. 맞아요. 딥러닝은 이 중간에 드립다 이런 함수를 잔뜩 박아 놓은 거예요. 지금 얼마만큼 박아놨냐? 1조 개만큼. 와. 이걸 잔뜩 이렇게 박아놓으면 네.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어려운 A, B를 나누는 함수를 찾아내요. 이거는 보통 비선형 방정식이라고 해서 네. 기존의 전통적인 수학으로는 아예 못 찾아내요. 네. 근데 이렇게 어려운 함수에 A하고 B를 찾아내는 거예요. 네. 몇 차원에서? 1000차원, 2000 2000차원. 차원에서. 지금 이건 2차원 문제를 푸는 네. 거라. 그래서 챗GPT가 그렇게 똑똑해진 거예요. 그러면 인간과 기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겠어요? 인간은 학습하고 생각하고 할 때 뇌의 회로 자체가 바뀌어요. 이렇게. 네.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네. 회로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자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의 뇌는요. 저렇게 실시간으로 회로가 바뀌어요. 아. 놀랍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체인 거고 저런 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죽을 신경 가소성. 때까지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져요. 네. 아,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도 기자님 머릿속에서는 저렇게 움직이면서 회로를 새로 만들어요. 아.
우리가 뭔가를 기억한다는 네. 거, 학습했다는 게 뭔지 알아요? 회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기도 네. 하고요. 강화학습은 기존에 있던 회로가 팔뚝처럼 굵어져요. 네 팔뚝 음. 굵다처럼. 네. 그리고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 회로가 길어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해요. 이게 우리 뇌가 작동되는 원리예요. 네. 근데 그 밑바닥에 뭐냐? 전기 신호와 화학. 그다음에 작용. 화학적인 네.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이 화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게 투자에도 굉장히 중요한 오, 요인이에요. 그래요. 열심히 네. 들어야겠다. 화학작용. 네. 화학적인 작용이. 근데 인공지능은 수학적으로 생각해요.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거죠. 네. 인공지능 수학적으로 학습할 땐 그럼 회로를 언제 만드냐? 학습할 때만 회로를 만들어요. 학습이 한번 끝나고 나면 회로는 고정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계속 학습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아. 그래서 현재 챗GPT는 학습할 때 GPU를 2만 개씩 쓰고 10만 개씩 쓰거든요. 네. 학습 한 번이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추가로 이렇게 학습하고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서 네. 우리나라도 독자 파운데이션 네. 모델이라는 거죠. 한 번 학습할 때 학습하면 회로 구성이 끝나요. 네. 그리고 물론 맨 마지막에 꼭대기에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요거는 맨 마지막에 필요에 따라 학습을 더 해요. 네. 이런 걸 우리가 뭐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는 얘기를 해요. 네. 또는 레이어 하나 움직여서 하는 거를 뭐 최적화를 하는 거라서 똑똑하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를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뇌 전체의 학습은 이미 끝난 상태인 거예요. 아. 일부만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챗GPT가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챗GPT 2가 나오고 2.5가 나오고 3이 나오고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4가 나오고 뭐 4.5가 네.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걔가 똑똑하면 인간처럼 계속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버전이란 개념이 없는 거죠. 네. 그냥 계속 선형적으로 똑똑해질 텐데 네. 그게 아니라 한 번 학습하면은 더 이상 학습할 게 없기 때문에 3으로 모델 3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럼 완전 새로운 모델을 다시 만드는. 그 위에다가 새로운 모델을 다시 만들면 4가 되는 거예요. 아. 한 번 학습하면 끝나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넣어서. 아, 그렇구나. 신규 학습하는 거는 아주 일부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규 학습을 계속 하죠. 그쵸. 왜냐? 우리 회로가 계속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회로가 뭐라고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학습을 한다는 의미도 어떤 의미로는 다양한 형태의 의미를 기억을 하는 거죠. 네. 우리의 뇌가. 근데 우리의 뇌는 회로를 늘 만들면서 기억을 하고 AI는 학습하는 동안만 회로 만들면은 이거 사용할 때는 회로를 못 바꿔요. 아, 한번 만들면 끝. 끝. 네. 그래서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인공지능은 마치 제가 인공지능을 얘기하면 사각기도 하고 또 얘가 뭔가 나를 알고 있는 것 같고 위로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네. 근데 조금 얘기하다 보면은 얘가 필요할 때마다 쓰지 내가 감정이입을 하거나 얘하고 뭔가 친구가 된다는 또 사회성을 갖는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은 챗GPT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으세요? 아니요. 쉽지 않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엄마 아빠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끊어요. 네. 자신의 생명 존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일본에서 그래서 추앙을 받은 한국 사람이 여행 갔다가 다른 사람을 살리다가 자기가 죽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뭐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소방관님, 경찰관님. 그리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그렇죠. 6.25 전쟁 때도 네. 그렇고 국가라는 가상의 존재, 국가는 가상의 존재예요. 가상적 개념이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목숨을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도 중동에서 그렇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수만 명이 목숨을 던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왜 근데- 그래요, 인간은? 이게 논리적인 사고로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자기 목숨을 던져요. 네. 이게 우리 뇌가 바로 화학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감정이라는 게 있고 감정이입을 하고 그리고 단순히 논리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각 현상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가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약을 하는 것은 마약 때문에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행복감을 주는 가장 큰 것이 도파민이기도 해요. 근데 도파민을 마약을 하면은 폭발적으로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도파민 세포를 통해서. 그러면 도파민이 많기 때문에 그 도파민을 사용을 하는 수용체라는 게 망가지거나 수용체의 개수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을 활용하는 세포들의 수가 줄거나 얘네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도파민을 2배 이상을 해야지 똑같은 행복감을 느끼는 거야. 아, 그쵸.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내성이 우리 생기는 것과 내성하고 생각 예, 똑같아요. 예. 그게 중독이에요. 예, 사랑도 중독이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예요. 네. 뭐가? 화학물질이 뽑아져 나오는데 그 화학물질로 행복을 느끼는데 행복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게임에 중독되기도 네. 하고 술에 중독되기도 하는 네. 거죠. 아, 중독 현상이라는 게 네. 전체적으로.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화학작용이 그럼 인간한테 왜 있냐 하는 질문을 해야 돼요. 생명체에. 이게 사회성을 늘려줘요. 감정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자식들을 위해서 몸을 바칠 수도 있고 가상이 존재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소멸을 시킬 의사결정을 그렇죠. 내리는 거죠. 희생할 수도 있는. 희생할 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쵸. 오늘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좀 네, 네. 올라갔죠. 결국은 인공지능은 감정이라는 게 배제돼 있죠. 맞아요. 왜냐? 수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봤던 데이터에 기반해서만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돼요. 반면에 인간은 자기 자신이 봤던 경험과 행동 또는 데이터로만 의사결정하지 않아요. 네. 누가 옆에서 야 이거 이제 반도체 끝났대. 그럼 이제 막 그래. 걱정이 되기 네. 시작하죠. 어떻게 해? 그러면 갑자기 빨리 나 팔아야 돼 이거. 네. 내일 더 떨어지면 네.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화학적인 호르몬 혹은 신경전달 물질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한테 그걸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인공지능보다 못한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사회성에 그게 결정적인 기여를 하거든요.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되고 우리 조직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의 관점으로 오자면 비전을 갖게 하고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일론 머스크처럼 우주를 네. 가고 무슨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화성에 가가지고서는 뭐를 만들 거야 그러면 굳이 화성에 가서 그렇게 왜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스페이스 X 로켓 올라가는 거 박수치고 막 난리 부리잖아요. 가슴 두근거리고. 가슴 두근거리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발전해왔고 그게 사회를 만들고 그게 경제를 만들고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게 정치를 유지시켜요. 그렇죠. 지금 정치가 어떻게 논리 합리적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강력한 의사결정 체계와 집단 의사결정과 행동체계, 경제 시스템을 가진 이게 대단히 모순적이고 대단히 말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인간적인 거죠. 대단히 그리고 모순적인데 대단히 인간적이다. 그런데 네. 그거의 본질은 인간의 뇌는 전기와 화학으로 작동되고 그렇지. 인공지능의 뇌는 함수들의 결합인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인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인간은 이 화학적이고 전기 작용을 하는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걸까요? 앞으로는? 아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강점은 뭐냐면은 단순히 생각하고 학습하고 의사결정 내리는 구조가 아니라 타인하고 교감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논리 합리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를 해내는 어마어마한 슈퍼맨 같은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사랑 때문에 위대한 엄마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위대한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영웅들이 나오는 것처럼 AI는 그렇게 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AI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우리 인간의 취약점은 뭐예요? 감정이라는 것과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이래요. 왜 주변에는 그렇게도 많이 사기를 당할까요? 인간들은. 그쵸. 보이스피싱 맨날 당하고. 네, 똑똑한 믿어주는 거예요.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제 친한 교수님, 엄청 똑똑한 교수님이거든요. 카이스트 나오고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그쵸. 맞아요. 네. 네. 그게 똑똑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네, 인간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도 조금 이따 얘기할 때 소프트 스킬이거든요. 네.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다른데 그런데 인간의 취약한 것이 뭐냐면 강력한 게 감정과 감성과 교감과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힘을 가져요. 그래서 인간의 인구가 증가됐을 때 그걸로 사회가 복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국가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만들어지고 정치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힘을 얻어서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또 사회가 망가지기도 하고.
반면에 인공지능은 사회성을 갖는 게 근본적인 구조는 사실은 짚지 않은 거예요. 그런 척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 둘이 굉장히 훌륭한 상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완적인 관계네요. 그렇죠. 네. 상호 보완적인 상보성. 감정과 교감과 상호 보충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힘들어져요. 놀랍게도. 그걸 우리가 미러 뉴런이라고 그러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아프고 힘들어하면 내가 처음 본 사람이어도 나도 아픈 뇌가 활성화가 돼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뇌예요. 인공지능은 불가능한 거예요. 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하고 폭락을 하는데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니까 이 둘이 얼마나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럼 투자도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훨씬 더 잘 아니죠. 될까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같이? 네. 어떻게 같이 해요? 어떻게 같이 하냐. 결국은 진짜 중요한 정보는 옛날에 투자 시장에서 그런 게 있어요. 목욕탕에 가면 안다고. 또는 택시 기사님이 네. 얘기하기 시작하면 안다고. 네. 그때 주식을 팔라는 게 지금 여기 여의도잖아요. 네. 여의도의 유명한 격언이에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아우 우리 손님은 뭐 하세요? 아, 증권사 있어요. 그럼 아, 요즘 반도체가 투자를 제가 해야 되나 마나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이제 팔 때인 거죠. 인간 지표들. 그렇죠. 네, 인간 네. 지표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인간 지표들이 존재하죠. 그럼 그 인간 지표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는 순전히 인간의 몫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뢰관계인 거죠. 워런 버핏하고 그 저녁 찰리 한번 먹는 거 네, 네. 아, 하나가 네. 낙찰받았던 게 얼마 전에 낙찰받았던 게 뭐 제가 까먹었는데 20억인가 네. 30억인가 밥 한 끼 먹는 게 그거잖아요. 뭐죠? 왜 그걸 하려는 거죠? 워렌 버핏으로부터 지혜를 전달받으려고? 그 밥 한 번 먹는 걸로 네. 금방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신뢰관계를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는 친구가 대부분 되거든요. 밥 한 번 먹고 나면. 그렇죠. 결국은 인간관계의 강점은 인간 사이 신뢰관계를 만들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신뢰관계 네트워크 안에서 의사결정하도록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를 포함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그 중요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인간이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얘기 네. 들어보셨어요? 예.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1초에 대략 100만 번 이상을 투자해요. 전 세계 대상으로. AI가. 48. 그렇죠. AI가. 48 네. 하는 게 그게 단순히 지금 있는 거래소 시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채권 또 예를 들면 선물 시장까지. 그래서 이거를 0.001초를 정보를 미리 알고 야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남들보다 1초를 먼저 알면은 실제로 얘가 1초 만에 100억을 벌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요번에 내놓은 서비스가 뭔지 알아요? 트럼프의 트루소셜 있잖아요. 네. 트루소셜의 그 유료 모델이 있어요. 마- B2B. 저 봤어요. 미리 알면은 얼마 내는 그거. 그게 미리 아는 게 네. 얼마인지 알아요? 2초인가 3초인가 그래요. 네. 그 투자 판단에 쓸 수 있겠구나. 그렇죠. 네. 그럼 2, 3초에 트럼프가 그런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중동 예를 들자면 얼마 전 거로 네. 보면은 우리가 중동 이란 폭격하겠습니다. 이제 전장 시작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AI는 5초 전에 먼저 알아요. 오. 그럼 뭔 짓을 하겠어요? 선물 거래하고 뭐 그렇죠. 팔고 그다음에 또 뭐 네. 하겠어요? 주식을 해가지고선 쇼칠 거라고요. 네. 폭락할 때니까. 네. 남들보다 3초 먼저 숏을 친다는 건 어떻게 네. 계속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AI가 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현재. 단순히 그냥 사파사파라는 게 네. 아니라 정보를 3초 먼저 알고 파는 거죠. 네. 그래서 AI하고 사람의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고 이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가져갈지가 이제 투자 시장뿐만 아니라 AI를 포함한 모든 시장이 큰 변화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투자에만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모든 산업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AI가 몸을 갖게 되는 거죠. 피지컬 AI 네. 쪽에. 네. 그러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그러면은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투자도 AI가 무조건 잘하냐? 아니죠. AI보다도 찰리 먼거나 아니면 AI보다도 그냥 할아버지가 투자 훨씬 잘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른 특징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직관,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 그리고 본인이 가졌던 경험에 의해서 언제 팔고 언제 살 건지에 해당이 되는
정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관을 갖고 하고 네트워크와 소프트 스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지금 그냥 네. 의견들 이재용 회장이 친구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네. 얘기도 하고 치킨도 먹고 네. 그러면서 고민 얘기도 같이 우리 회사 말이지 저저저 얘기하고 그렇죠. 실제로 저한테 그런 친구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회사에도 와고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작년 11월 달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도 삼성전자 대략 한 20조에서 30조 이상 영업이익이 날 것 같아. 그러면서 저보고 나는 삼성전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작년에. 작년 11월 달에. 네. 그때 샀었으면 지금 그렇죠. 전 안 샀어요. 왜 안 사셨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분은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중요한 정보를 누구한테 얻었냐? 삼성전자의 정말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관점이 데이터를 보고 하는 투자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차트 분석을 한다거나 뭐 찌라시 듣고 그건 AI가 무조건 잘할 거예요. 그럼 인간의 방식의 투자 방식은 뭐냐? 아마도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를 통해서 더 중요한 정보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힘이 더 중요하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기사도 똑같아요. 기자도 이제 기사 쓰고 형식에 맞춰서 기사 쓰는 거는 이제 AI가 끝난 거예요. 훨씬 훨씬 잘하지만 이제 취재하고 거기 그렇죠. 연결하고 이런 네. 거죠.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해요 기자님께. 듣보잡 기자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랑 인터뷰 좀 하고 저희 뭐 이렇게 나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어요? 안 하죠. 네. 기자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좀 나와주세요라고 지금 Y스트리트이니까 제가 오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형성하는 게 뭐죠? 신뢰감인 그렇죠. 거. 그럼 인간들은 앞으로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론에 해당이 되는 핵심이기도 한데 그래서 인간한테 요구되는 게 한 4가지 정도가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네. 될 수가 있어요. 인간한테 정말 중요한 게 메타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메타 스킬이요? 네, 처음 들어보셨어요? 메타인지는 들어봤어요. 요즘 네. 이제 쓰는 말이에요. 네. 메타인지 곱하기 소프트 스킬이에요. 네. 메타인지는 뭔지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아는 거? 그렇게 표현해도 네. 좋고 좋은 표현이 돼요. 그것도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능력.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를 아는 능력.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네. 내가 주식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데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게 메타인지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소프트 스킬이나 하드 스킬은 뭐냐? 하드 스킬이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잘하는 거, 글 잘 쓰는 거, 네. 수학 잘하는 거, 네. 운전 잘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학 때 배우는 건 모두 다 하드 하드 스킬이에요. 스킬. 수능 때 하는 건 네. 100% 하드 스킬이에요. 네. 외우는 거 잘하는 거, 뭐 국어 잘하는 거 다 하드 스킬이에요. 네. 그 하드 스킬은 뭐냐? 외우고 공부하고 교과서에 써서 배우고 평가하고 시험 볼 수 있는 건 네. 모두 다 하드 스킬이에요. 시험 네. 볼 수 있는 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험 본다는 건 뭐죠?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정답이 있는 건 AI가 무조건 잘해요. 이미. 왜냐면 정답이 있다는 거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 네. 질문과 답변이 있는 거야. 네. 수능 시험 볼 수 있다는 거는 네. 정답이 있는 것들이에요. 정답이 없는 수능 시험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죠. 네. 아니면 정답이 2개면 더 난리 나고. 네. 그런 것처럼 정답이 있는 건 AI가 무조건 잘해요. 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도 상위 1%거든요. 10년 지나면 상위 0.0001%가 될 거예요. AI가. 그게 뭐예요? 모두 다 하드 스킬들인 거예요. 정답이 있고 배우고 외우면 할 수 있는 것들. 수능 시험처럼 시험 보면 답이 있는 것들. 네. 그럼 그 반대가 AI가 못해요. 그게 바로 소프트 소프트 스킬이죠. 스킬. 소프트 스킬은 무엇이 문제인지 아닌지를 아는 능력. 그리고 네. 예를 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같이 팀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갈등 상황이 됐을 네. 때 그 갈등을 조정을 하고 해소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 그렇죠. 말로 할 수도 네. 없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거 보면 그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더라. 라고 우리가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그걸 어떻게 네. 하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배우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죠. 네. 그거를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유년기 때 놀이를 통해서 배워요.
그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여러 네. 사람과 하고 같이 놀 때 네. 아이들이.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학원 보내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영어 학원. 그렇죠. 혼자서 공부를 시켜요. 혼자 게임하고. 혼자 게임. 네. 그래서 소프트 스킬이 극단적으로 떨어져요. 음. 미국은 여전히 초중 고등학교 때 단체 운동을 시키고 엄청 열심히 시켜요. 미국 애들은. 그쵸. 대학에서도. 네. 우리나라는 아예 운동장 없애고 체육 없애고 놀이를 없애버리죠. 맞아요. 동네에 축구 할 데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봐야 돼요. 아이들이 논다란 얘기는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갈등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갈등이 해소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규칙을 따르는 방법 또 규칙이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분노해야 되고 그게 뭐죠 다? 머릿속에서 작동되는 화학작용이에요. 아. 감정. 네. 그리고 감정이 치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조종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어야 되고 억누르면서 다른 사람을 웃으면서 설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뭐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만 가지고 있는 소프트 스킬이면서 리더십의 본질이 되는 거죠. AI가 못해요. 그러면 음. 자라나는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소프트 스킬을 키워주려고 부모들이 일단 생각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네. 그래서 이 말은 저도 100% 동의하지만 젠슨 황한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뭐겠어요? 그럼 우리 애들은 이제 뭘 공부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유명했던 네. 것 중에 하나가 젠슨 황이 컴퓨터 사이언스 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절대 안 할 겁니다. 차라리 생명공학을 공부하거나 할 겁니다. 생물학을 맞아요.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생물학 하신다고. 바이올로지 한다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건 이제 전공인 거고 최근에 젠슨왕한테 물어본 젠슨왕이 그래요. 여기 있는 것처럼 메타 스킬이 미래에 인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얘기해요. 저도 100% 그렇게 얘기하고 아. 메타 인지와 소프트 스킬을 동시에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감정을 컨트롤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꿈을 제공할 수 있고 그분들을 움직여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AI가 비전을 못한다는 제시해서 왁 아니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아요. 네. 비전을 다른 사람과 같이 해내는 거죠. 네. 그게 소프트 스킬이에요. 그 메타 인지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메타 인지의 제일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은 메타 인지를 교과서 공부하고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메타 인지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가 뭐래도 조금이라도 배우면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 모르는. 뭐냐면 뭔가를 가르칠 때 내가 뭐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죠. 남을 못 가르치면 네. 내가 그걸 모르는 모르는 거예요. 거죠.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계속 하다 보면 네.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를 객관화시킬 수가 있게 돼요. 피지컬 AI로 가지면 육체적인 것도 똑같아요. 육체적으로 내가 이 공을 차서 저 골대 안으로 넣을 수 있냐 없냐 이 상태에서 애들이 그게 순식간에 육체적 메타인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많이 공을 차봐야 되는 거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인지 능력 조사 메타인지 첫 번째는 골방에 앉아갖고 지금 유튜브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공부하면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거를 다한 것들을 계속 많이 하잖아요. 그건 총체적인 메타인지가 증가가 돼요. 2번째 메타인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명상이에요. 그냥 생각하는 거요? 그렇죠. 네. 내 마음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깨닫고 내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내 고통이 뭔지 네. 그리고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몸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명상 추종자나 하냐 안 해요. 저 네. 귀찮아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 몇 네, 분은 네. 굉장히 빠져 있으신데 네. 명상이 메타인지를 굉장히 올린대요. 어... 그거 외에도 참 많아요. 네. 많은데 어쨌든 이 2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성인한테도 통해요. 메타인지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맨날 달달 외우게 시키고 지금 저희 아들도 옛날에 중학교 때 학원을 딱 보냈더니 하루에 영어 단어를 100개씩 외우게 시킨 거예요. 당장 그 학원 금지시켰거든요. 도움이 안 돼요. 영어 배우고 단어 외우는 거는 오히려 소프트 스킬을 늘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언어를 제일 빨리 외우는 방법, 영어를 빨리 하는 건 뭐예요? 그 나라에 가는 거 아니에요? 직접 그것보다는 애인이 그렇죠. 연애하는 거죠. 연애하는 네, 거죠. 네. 그분하고. 1호를 빠르게 배우려면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연애한다는 의미가 소통이고 언어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 스킬을 확보해 가는 거예요. 언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어라는 하드 스킬은
관계라는 소프트 스킬을 통해서 증진이 됐을 때 가장 빠르면서 깊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똑같죠. 그거를 우리는 하드 스킬로 단어 100개를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문법을 외우게 시키는 거고. 그럼 그게 작동이 되냐는 거예요. 작동 안 돼요. 그래도 안 할 순 없잖아요.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물론 경우마다 다르면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을 어. 그걸 안 시켰죠. 네. 미국으로 보냈더니 바로 여자친구를 사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바로 저들로 습득하는. 그렇죠. 네. 그 이제 제가 좀 과하게 네.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그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드린 메타인지에 관련된 건 그런 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 소프트 스킬은 뭐가 필요하냐? 결국 소프트 스킬은 사회성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혼자 하면 안 되고 여럿이서 같이 하는 거를 대학생 때부터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회사 안에서도 조직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성취감도 해야 되고 분노감도 느껴야 되고 경쟁심도 느껴야 되고 화해하는 방법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이 뭐죠? 우리 뇌가 호르몬하고 싸우고 조정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죠. 머리에 있는 화학적인 작용들. 그렇구나. 아니, 사실 오늘 이제 내용을 네. 듣고 나니 이제 4년 후면 이 AI 에이전트가 800억 개가 네. 생기면 이렇게 그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살아야 될지. 네, 어떻게 협력을 하고 10년 후에는 진짜 우리의 네. 이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저는 지금 감히 상상도 못 하겠거든요. 저도 상상이 안 돼요. 네. 네. 아, 대표님도 상상이 안 되시나요? 상상이 안 돼요, 저도요. 아, 그럼 우리 인간들한테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AI와 내가 뭐가 다른지 그 그건 뭐 알겠어요. 많은 네. 분들이 알고 있지만 19세기 때 인간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기계들과 인간이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걸 해서 폭발적으로 영국에서 시작이 된 게 러다이트 운동이거든요. 네,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 그쵸. 그 산업혁명 일어날 때 막 네. 부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네. 레드 플래그 액트예요. 네. 자동차가 길거리에 다니기 시작하니까 자동차 못 다니게 하는 법률이 나온 거죠. 네. 왜냐하면 자동차가 다니니까 어떻게 말과 마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자동차가 나오니까 이 자동차랑 우리 사회는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 자동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온 법률이거든요.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지금 자동차랑 100m 달리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런데 자동차는 100m를 3, 4초에 달려요. 최고의 빠른 자동차는. 그렇죠.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9초 못 이겨내요. 네. 근데 9초에 달리는 위대한 사람이 엄청난 명예와 엄청난 부와 칭찬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져요. 3초에 달리는 자동차보다 9초에 달리는 인간이 더 위대한 거죠. 네. 지능도 비슷하게 될 거예요. 아, 지능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그럼. 아, 진짜 네. 참 어렵네요. 이 AGI 설명 안 하실 거죠? 지금 시간이 너무 예, 네. 지금 얼마나 했어요, 우리? 지금 피디님? 1시간 5분 정도? 또 네. 저희 하시는 게 어쨌든 짧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하시고 그럴까요? 하면 아, 어떠세요? 좀 아쉽네요. 또 한 2달, 석 달 후에 한번. 아, 그러니까요. 근데 내용은 좀 네. 어때요? 재밌거나 인사이트 있으세요? 네네네. 네? 근데 어, 그다음에 투자 정보도 네. 제가 가져온 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AGI는 어떻게 발전하냐 하는 얘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란 전쟁을 촉발해서 미래 인공지능은 그럼 어떻게 바뀔까? 네. 온톨로지랑 LLM, VLM이 네. 어떻게 결합될까 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부를 쌓게 될까? 아, 금융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사실 그 부분을 비즈니스 모델은 네. 어떻게 바뀌게 될까 네. 하는 건데 이건 제가 지우지 않을 테니까 다음에 진짜 언제 너무 시간이 아쉽다. 되면 그 부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다음에 리더십과. 리더십은 도대체 네, 어떻게 네. 바뀔까? 네. 요거는 다음에 알겠습니다. 아, 오늘 반에 반도 못한 것 같아. 한 2달 후쯤 두 달 후쯤 진짜 오실 거죠? 제 네. 집사람이 허락하면 올게요. 사모님 허락해 주세요. 왜냐면 같이 네. 저도 이제 놀아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 이제 데이트하러 가야 돼요. 잠깐 어떻게 끝내지? 잘 마무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 시장에서도 인간과 AI가 보완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얘기를 거죠? 질문하시거나 뭘 하면 네, 저도 네. 답변 드리고
그래서 뭐 마무리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네. 어떤가 싶은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저희가 투자 채널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이 급반등 변동성을 키우고 있잖아요. 미래에 AI가 하드 스킬을 더 잘하는 AI와 소프트 스킬이 메타 스킬이 있는 인간과 보완적인 관계로 이 투자로 풀어나가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지, 어떤 모습이 될지 그 부분 좀 여쭙고 싶어요. 실제로 여태까지 검증된 기준으로 보면 AI가 사람보다 훌륭한 게 언제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예요. 오. 주가가 올라갈 땐 사람이 네. 돈을 더 잘 벌어요. 왜냐면 그게 어쨌든 감정이나 직관에 있는 네. 것 같아요, 인간이. 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시장 전체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갈 네. 때 롱을 쳐야 될 때는 인간이 의사결정하고 숏을 쳐야 네. 되거나 혹은 하락장에는 AI에 의존을 하는 것 같은 형태처럼 협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올라갈 때는 인간이 흥이 더 있기 때문에 네. 막 서로 투자하면서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럼 와 네. 그리고 올라가면 또 기분 좋아서 야 네. 우리 술 한잔 할까 오늘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 올라갈 때의 도파민이 10이라면 네. 떨어질 때 공포감은 100이에요. 그쵸. 공포감이 훨씬 커요, 인간은. 네, 네. AI는 아까 뭐가 없다 그랬죠? 감정이 없죠. 감정이 없다. 화학작용이 전기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포감이 없어요. 아. 그래서 떨어질 때 장에서 더 잘 버텨요. 안 팔고 잘 버티는구나. 안 팔고 버티기도 하고 네. 안 팔 수 있는 상품을 더 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팔 거는 더 빨리 팔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더 빨리 팔. 왜냐면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놓고 나서 이거 네.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주변의 사람들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럼 쥐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손절 못 하는 거지. 근데 얘는 팔아버리거든.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협력이 필요한 네. 거죠. 롱은 인간, 숏은 AI. 요거가 오늘 또 핵심이네요. 네. 예를 들면 그런 형태 네. 같은 이제 협력적 구조하고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 모시고 또 AI가 인간을 어떻게 다른 점, 또 이제 미래의 이제 우리 인간 시대의 모습까지 또 투자에 관한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 사실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의 반의 반도 못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몇 네. 가지가 요즘 이제 정부에서 모두의 AI라는 거 준비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 3대 뭐 큰 프로젝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건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도 네. 저는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었고요. 좋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그러면 네. 정말 18기가와트 정도 만들면 어느 정도의 산업적 임팩트를 주게 될까? 반도체는 어떤 변화 흐름을 만들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우리 많은 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다음 달부터 전 국민이 1인 1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구버라는 서비스 위에 올려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다음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좋습니다. 또 조만간 모셔서 또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